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이제 좀 시장이 좀 조정으로 들어서려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조정에 대한 하락 조정에 대한 스탠스는 저는 이제 5월달부터 5월에서 6월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은 계속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 8월달까지. 그러다 이제 9월부터 서서히 이제 유동성의 힘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 밸류를 체크를 해봐도 살짝은 과열이 끼고 단기적으로 이제 버블 포지션에 살짝 온 게 아닌가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경제라는 것들은 지금 경제 흐름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올라온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섹터들은 살짝 좀 버블 요인에 버블 구간에 와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밸류 체크를 해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고 가려고 그러면 항상 시장은 이제 유행이 있다 보니까 유행을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 섹터가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몰려요. 버블이 만들어질 때는 전체가 다 버블이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긴 하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버블을 만드는 섹터는 굉장히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그러죠. 주도 섹터라고 우리가 알 때쯤 되면 이미 버블의 초입이거나 버블의 끝단이거나 그런 구간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항상 그래서 주도 섹터다. 그러면 주도 섹터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다음 주도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다음 주도 섹터를 찾는다라는 작업은 뭐냐면 밸류 매력이 지금 가장 높은 게 어디냐, 가장 높은 섹터가 어디냐, 시장의 나중에 산업 흐름이 돌아설 섹터가 어디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이죠. 그러면 지금 소외된 기업에서 이제 또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미 주도 섹터라고 마케팅이 붙으면 또 버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산업 흐름에 따라서 자산이 돌고 도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버블도 만들어지고 침체도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섹터가 버블에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소외받는 섹터들이 항상 만들어지고, 그 소외받는 섹터가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면서 우리가 포트 조정을 하는 걸 리밸런싱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적인 관점을 좀 입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2020년 9월 24일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피터 린치의 하락 조정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놓은 인터뷰들을 굉장히 많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피터 린치가 그 부분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맞춰서 이제 봤더니 비슷한 통계 수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볼수록 통계가 가지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데이터의 효율 가치가 효율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관련된 카테고리를 가지고 바이오 산업도 플랫폼 산업들이 뜨고요. 기존 산업에서도 플랫폼 업체들이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라든가 무슨 우리가 다 지금 뭐 영화 드라마 볼 때 사용하고 있는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공유경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공유경제죠. 뭐 포털, 네이버라든가 우리가 카카오 쓰고 있는 이제 문자를 이제 플랫폼화 시켜놓은 게 이제 카카오톡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들한테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산업들이란 말이에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자동차가 다니게끔 하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산업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데이터라는 건 항상 확률적인 개념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제 하락 조정이라든가 폭락 조정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완만한 하락 조정과 폭락의 정의,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락 조정, 완만한 하락 조정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요 정도 사이즈가, 요 정도 파동이 하방으로 만들어졌을 때 완만한 하락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때 이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면 계좌 손실률은 보통
내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거니까요. 이제 계좌 손실률은 여기에서 1.5배 정도? 1.3배에서 1.5배 정도. 그러면 지수가 마이너스 15%가 빠지면 계좌 손실은 거의 한 고점에서 마이너스 한 18%에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보면 합리적이에요. 자, 폭락은 마이너스 25% 이상의 하락, 지수 하락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이건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 30%에서 보통 마이너스 50% 정도. 이제 계좌가 이제 고점부에서 이제 손실이 찍히는, 계좌 수익이 최고점에서 이제 손실이 찍히는 부분들이 요 정도의 조정 흐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25%에서 완만한 하락 조정의 평균 확률적으로 보면 계좌는 요 정도 손실이 찍히는 게 맞고요.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요 정도 하락이 찍히는 게 맞다. 그러면 요 레인지 안에만 있으면 크게 리스크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락이라는 거는, 경제라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갖춰져 있죠.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을 때 이것보다 하락이 크게 되면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내 계좌 변동성의 하락을 만약에 이거보다 더 키우게 되면. 근데 요 정도에서는 지수 수익률을 오버해서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인데 계좌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에 방어했다. 그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올 때 수익률은 지수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회복되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것보다 하락폭이 더 크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수 수익률보다 뒤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이 하락이라든가 폭락은 하락이 끝나봐야 아는 거지, 이게 폭락인지 하락인지 진행되고, 그러니까 완만한 하락인지 폭락인지는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알 수가 없어요.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럼 이게 폭락이 될 거다, 아니야 이거는 하락이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끝날 거다,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고 그냥 홀짝이란 말이에요. 홀짝. 이거 50대 50이에요. 맞출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려고 그러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다. 결국은 지나봐야 그게 맞는지 틀린지가 이제 결정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운 좋게 한번 맞추면 나는 이거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냐, 이런 거에 이제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락이라는 거를 예측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진행이 되는 대로 대응을 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피터 린치가 이제 분석해서 이제 인터뷰를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터 린치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제 100년치 변동성을 보면 평균적으로 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의 조정은 1, 2년에 한 번씩 반복이 된다. 완만한 하락 조정이에요. 그래서 피터 린치의 이런 데이터 분석을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려보면 이제 완만한 하락 조정. 그러면 계좌가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빠지는 거는 그냥 항상 오는 거예요. 항상 1, 2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년 반복이 되고 2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정들은 우리가 회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엇박자를 타게 됐을 때 굉장히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하기가 힘들어지는 결과치를 낳아요.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정들은. 근데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될 때는 보통 6년에 한 번 정도 폭락 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폭락이 진행이 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버블에서 이제 무너질 때 폭락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폭락이 진행이 될 때는 닷컴 버블 이후라든가 2007년도 인프라 버블 이후라든가 이런 폭락 조정이 진행이 될 때는 시장이 버블에 있을 때 이제 이런 폭락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IMF 오기 전에도 198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면서 버블을 많이 키워놨어요. 그때도 이제 인프라 버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 버블, 그리고 이제 산업 버블, 이제 뭐 신산업 버블이라고 해서 닷컴 버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인프라 버블,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버블이 무너질 때 이런 하락 조정에 나오는 확률들이 많더라. 근데 이제 이런 게 정치적인 이슈로 올 때도 있죠.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대공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전쟁과 무슨 대공황은 이제 보호무역주의, 지금처럼 이제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도 비슷하죠. 과거에 이제 대공황 때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위주로 한 이제 교역을 이제 줄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위주로 한 이제 뭐 정치를 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뭐하고 하면서 경제 위기가 온 게 대공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공황이라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됐을 때는 그거보다 약한 변동성을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하락 조정은 버블이 무너지는 신호거나 버블이 무너질 때나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큰 폭락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현금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버블이 무너질 때는 현금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왜? 시장이 비싸니까. 비싼 자산을 내가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현금 비중이 늘려 있겠죠. 늘어나 있겠죠. 비싼 자산은 많이 좀 팔아놓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금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폭락이 왔을 때는 요거는 이제 뭐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대공황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분쟁이 요렇게까지 격화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측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시진핑이랑 뭐 트럼프랑 악수해서 끝나버렸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냐고.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야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그냥 나의 상상이지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북한이랑 한국이랑 전쟁이 났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뭐 화염의 분노니 해갖고 뭐 불바다를 만들어버린 이런 언급들이 있을 때, 그 최근에 뭐 미국에 누가 뭐 책 내놓은 거 그 내용들을 봐도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라는 코멘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전쟁이 안 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맞았죠. 근데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부분들은 인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사람들이 심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인데 1000원, 만원에 거래가 되면 이건 버블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성적인 판단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버블은 꺼질 거다. 튤립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튤립 사태 보면 튤립이 집 두 채에 거래가 돼. 야, 튤립이라는 거 씨 뿌려서 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집 짓는 것보다 튤립을 키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건 생산성 대비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현금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폭락 조정보다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 계좌가 방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하락하는 동안에.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폭락은 그냥 다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블이 없을 때 폭락이 온다라 그러면 두들겨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완만한 하락 조정은 마이너스 10%에서 15%. 자,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마무리되는 하락 조정은 이거는 손실이 안 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 분산을 제대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이 쌓여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는 이제 하락 조정이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면 계좌가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20%든 어느 정도 흔들림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짧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의 하락 조정은 길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뭐 한 달에서 세 달. 그리고 이제 뭐 횡보 조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간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이제 수익이 쌓인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보다는 리밸런스 포지션을 위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 이상의 하락 조정은 이제 6년에 한 번 정도면 10년에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있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10년에 이제 1, 2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가 이제 10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폭락이 오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100년, 1000년 동안 과거 데이터들을 다 뒤져보면 항상 폭락은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이런 기회들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산을 이제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 폭락 때, 그리고 2018년도 초부터 2018년도 10월 달에 이제 폭락이 딱 진행이 됐을 때, 그 연결된 이제 하락을 이제 폭락이라고 놓고 보면 2018년도 10월 달,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던 20년 3월 달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간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구간에 이제 신규로 진입한 사람은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이제 투자를 기존에 하고 있다가 그 기간을 거친 사람들은 그 기간보다는 무조건 수익률이 많이 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다 갖고 있다 그래도 리밸런싱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가치 분석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한다 치면 가치보다 너무 많이 빠져서 더 싼 기업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폭락은 전체가 다 빠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덜 빠지고 더 빠지는데 더 빠진 기업들 중에 굉장히 저평가 기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서 조금씩 리밸런싱을 조금만 한 5% 10%만 취해줘도 굉장히 그 효율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분석한 이제 100년치 변동성을 보면 자 1, 2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의 조정은 만들어진다. 그럼 매년 내 계좌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가 흔들리는 구간은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내 계좌 수익률이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씩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은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혹시 안 나오고 1, 2년이 지난다. 그러면 버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통계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입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런 조정들은 매년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2년, 3년 동안 이런 조정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년에 한 번 정도 폭락이 나오는데 이 폭락이라는 게 없이 예를 들어서 10년씩 상승한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버블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폭락이 오면 이 폭락을 메우는 동안에 또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락이라는 게 안 나오게 되면 그 버블의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폭락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런 예측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가치 분석을 딱 해보면 시장별로 분석해보면 그런 것들이 딱 짚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계좌가 흔들리는 구간은 1년에 2년에 한 번씩 매년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 그 시점을.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어떨 때는 6월 달에 나왔다. 어쩔 때는 뭐 10월 달에 나왔다. 어쩔 때는 1년 내내 안 나오다가 1년 만에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엇박자를 타게 됐을 때는 지수 수익률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지수는 계속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해 가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막 이런 것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수 수익률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상승을 할 때 하락 배팅을 해버리면 그 격차를 메우는 데는 3년에서 5년씩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대응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폭락의 구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뭔가 진행이 될 때는 야, 전쟁 날 거야 하다 진짜 전쟁이 나는 확률이 10%도 안 돼요. 야, 전쟁을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막 해갖고 서로 싸울 것처럼 하다가 진짜 전쟁이 나는 확률은 10%도 안 돼요. 역사적으로 이것도 통계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 이슈로 이거를 대응을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무역이라든가 교역이라든가 뭐 경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정책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 뭐 포퓰리즘으로 묻혀 있어.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런 정책들도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에서 나온 뭐 요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하는 것도 엇박자 포지션을 타게 됐을 때는 그 괴리가 굉장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포지션이에요. 자,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포지션은 버블이에요. 시장이 이만큼 비싸다. 그럼 그만큼 현금을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함부로 대응을 하면 엇박자를 타게 되면 장기적인 지수 수익률에서 장기적인 수익률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3년치 투자 성과, 5년치 투자 성과를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2년, 3년, 5년 동안의 투자 성과를 손해보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시장이 갑자기 뻗어나가는 구간을 놓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년에, 자, 이거는 이제 10년에서 20년 정도 평균을 쳤을 때 데이터예요. 그 이전에 있는 변동성들이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작용하려고 그러면 10년에서 20년 정도 평균을 했을 때 1년에 6%에서 8% 정도, 이제 배당 정도 치면은 8% 정도가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까지 포함을 시키면
배당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한 6% 정도 보면 돼요. 자, 6%에서 8%가 매년 성장을 해요. 이건 이제 뭐 200년, 1000년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이게 3년, 이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에 10년에 1, 2년 만에 이게 다 만들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10%, 20% 만에 이 10년 수익률이 다 만들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 포지션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투자해 나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1년에 평균 6%, 8%라는 거는 망하는 회사 다 포함하고 올라가는 회사 다 포함해서 시총 대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전체 시총이 상승하는 포지션이 6%, 8%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2,300개가 상장돼 있어요. 이 중에 하위 50%만 걸러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따블에 따따블까지도 나와요. 이런 수익률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골라서 하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수를 사는 게 아니고. 이걸 고를 자신이 없으면 지수를 사면 돼요. 지수를 사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럼 1년에 10년, 20년 지나면 6%, 8% 수익률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은행금리가 6% 미만일 때는 무조건 그냥 지수 사서 놔둬야 돼요. 10년, 20년 동안 놔둬야 된다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들이 부족하죠. 왜 그게 부족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통계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공부나 하는 줄 알고 가치 투자라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갖고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깊이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 얕은 깊이를 가지고 내 전 재산을 갖다 때려박아 갖고 이상한 모험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통하는 쪽이 아닙니다. 내가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 수익률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거면 그냥 시장 수익률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냥 지수에다 배팅한 ETF 사놓고 전세계 ETF 골고루 사놓고 그냥 가만 냅두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하면 매년 6%, 8% 수익률은 나온다고요. 10년, 20년 지난 다음 평균을 쳤을 때 대충 6%, 8% 수익률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블의 끝단에 시작을 했어도 1년 평균 3%, 4% 수익률은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중간값에 시작하면 6%, 8% 나오는 거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싼 가격에 시작을 했다. 폭락이 났을 때 시작했다. 그러면 연평균 10년, 20년 평균 했을 때 10%, 15% 나오겠죠. 그거보다 이제 오버된 수익률, 그러니까 아웃퍼폼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해가지고 단타 쳐갖고 이걸 더 낸다고, 더 내겠다라고 목표를 잡는다라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낸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있죠. 없진 않죠. 그런데 훨씬 작죠. 장기 투자를 정상적으로 해서 수익을 낸 사람은 거의 100%예요.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제 트릭을 쓰고 뭔가 기술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패 확률이 높은 포지션에다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고. 하락 변동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왜 올까 도대체? 이제 시장은 버블이 아니더라도 2300개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을 평균을 쳐봤을 때는 버블이 아니더라도 일부가 버블이 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테마 흐름이라든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있는 쪽, 대중의 시선이 몰려있는 쪽이 버블이 껴있을 때가 있어요. 걔네들을 이제 주도주라 그러는데 주도주, 주도 섹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시장은 이 하락 변동성을 굉장히 키워요. 왜? 그쪽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전체적으로 연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에 시총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럼 버블들을 해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기존에 버블이었던 애들이 빠집니다. 근데 버블이 없었어. 버블이 없었던 애들도 같이 빠져.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기존의 주도 섹터예요, 이게. 기존의 주도 섹터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버블이 있었던 애들이 무너지는 거. 근데 버블이 없었던 애들이 같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갈 때 얘네는 이렇게 움직이고 반등이 요만큼 나오고 버블이 없었던 애들은 주도 섹터로 다시 들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이제 버블이 무너지고 또 다른 애들이 또 이제 올라오고. 그러면서 주도 섹터의 변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주도 섹터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하락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완만하게 반복이 되면서 섹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폭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큰 파동이 바뀔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패턴에 대한 통계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 수치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폭락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자, 리바운드가 들어올 때는 다 같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다 들어오고, 왜냐면 폭락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갈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가는 놈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올라올 때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폭락이 올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폭락 구간에서는 변화를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산업의 변화를.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세게 올라오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웬만한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될 때는 보여요, 눈에.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폭락을 두들겨 맞을 때 폭락 구간에서는 리밸런스 포지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코로나 폭락 때도 4월달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4월달 이후부터 변동성이 잦아드는 시점부터 이제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취해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완만한 하락 조정이 올 때는 계속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더 밸류 매력이 있는 쪽으로 이제 자산을 조금씩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내 자산 규모의 뭐 1%씩, 0.5%씩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폭락이 들어왔을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율을 강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도 통계적인 수치로 데이터를 잡아놨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대비 계좌 수익률이 1.5배 정도에서 2배 정도 납니다. 왜? 중소형주들 가지고 노니까. 상승할 때도 그래요. 근데 이제 상승은 왜 1.5배, 2배가 안 나오냐? 그냥 들고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상승은 수익은 어떻게 돼요? 짧게 먹어요. 좀 올라가면 일단 챙기고 보자 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수익이 챙겼으니까. 이 수익을 안 챙기고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그게 불안한 거죠. 언제 밀릴지 모르니까. 수익은 짧게 먹어요. 근데 손실은 크게 키워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항상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왜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크게 키울까요? 본전 심리가 작용해요. 팔지 못하게 되니까 손이 안 나가. 1억 집어넣는데 2천만원 손실 중이면 손이 안 나가. 그런데 이제 수익은 어떻게 돼요? 자, 1억을 집어넣어서 20%만 수익 나면 팔아버려요. 손실은 어떻게 돼요? 막 50%, 70%, 80% 났을 때 보통 이제 포기를 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손실은 크게 키우고 수익은 짧게 먹으니까 이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100%라는 기준을 회원분들한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상장 폐지돼봐야 100%니까 수익 100% 이상을 요거보다 많이 내면 되잖아. 그럼 이기는 거다. 이거 가능하다. 이거 한 50개 나면 이거 한 개 나올까 말까 한다. 상장 폐지, 이거 수익 나는 게 한 50개 나오면 상장 폐지되는 확률이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하다. 내가 이거 뻥카 치는 거 있으면 1이라도 있으면 회원분들 중에 댓글 하나 딱 달아주시면 제가 만약에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접을게요. 이 사업 진짜 뻥카 1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크게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손실의 최대폭이 100%니까 100% 이상 수익을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잖아. 이 논리로 접근을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100% 이상 수익을 내려면 더 갖고 가야 되잖아요. 수익을 더 키우려면. 그러면 수익은 크게 키우고 수익은 크게 내고 손실은 짧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이걸 거꾸로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단타 친다고 뭐 3% 먹고 5% 먹고 10% 먹고, 자, 수익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롱텀으로 할 거야. 수익이라 그래도 30% 50% 먹고 손실 날 때 그만큼씩 깨먹어.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지나도 조금 한다는 사람이 본전이고 좀 이제 뭐 맨날 손실이에요. 그냥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1, 2년에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또 6년에 한 번씩 폭락이 올 때마다 항상 개미들은 곡소리가 나요. 이게 평생 반복됩니다. 평생. 그걸 깨야 돼요. 그 틀을 깨야 된다라고.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완만한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됐을 때는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에서 30%가 찍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구간에 내가 만약에 계좌 손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고점에서 내가 만약에 수익을 30% 내고 있으면 1300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00만원을 기준 잡으면 130만원이 만약에 원금이다. 여기서 이제 30% 빠지면 대충 13만원씩이니까 40만원, 대충 한 90몇만원 될 거 아니에요. 내 원금이 마이너스 얼마 찍히겠죠. 플러스 30%였다가 마이너스 5%로 바뀐다. 이게 이제 완만한 하락 조정이에요. 괜찮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이 30%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변동성을 가지면서 이제 자산이 성장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완만한 하락 조정이 올 때는 계좌가 요 정도 폭으로 빠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면 이런 하락 정도는 그냥 이것보다 조금 더 만약에 조정폭이 작다 내 계좌가 나 잘 지켰네 이번에 조정폭이 조금 크다 이번엔 좀 미스가 있었는데 뭐가 많이 빠졌을까 라고 또 이제 재점검을 좀 해보면 돼요. 더 빠졌다라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야. 자, 폭락 조정이 왔을 때 계좌는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70% 정도가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구간부터 연결을 해놓고 보면 마이너스 40% 70% 정도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지수가 마이너스 25% 이상 빠지니까 25% 이상 빠지면 지수보다 1.5배, 2배 정도 나니까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70% 정도가 난단 말이에요. 계좌 손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계좌 손실이 난 게 아니고 잠깐 변동성이 발생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회복이 돼요. 대부분. 굉장히 특수한 경우,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고.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지수보다 더 큰 이유는 변동성이 큰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요것보다 변동성이 작아요. 근데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우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랑 비슷해요. 피터 린치는. 자, 피터 린치의 성과를 보면 자, 13년 동안 2900%인가 정도 수익을 냈어요. 자, 1년 평균 29%, 2900%인가 2700%인가 아무튼 13년 동안 이 정도 성과를 냈고요. 마젤란 펀드가 13년 운영한 다음 딱 관뒀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1년에 평균 29%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냈는데 하락 조정이 있을 때마다 하락 구간이 항상 지수보다 포트폴리오가 더 빠졌다는 거예요. 피터 린치 인터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락 조정 때마다 지수보다 포트폴리오가 더 빠졌는데 자 13년 평균을 해보니까 2900% 수익이 나있고요. 1년 평균 29%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어요. 피터 린치가 주로 투자했던 것들은 보면 기관 수급이 없는 거, 사람들한테 소문이 안 난 거, 메이저 수급이 없는 쪽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날린 게 텐베거, 10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자 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준이 어때요? 지금 사이즈가 우리는 작으니까 100% 이상 수익이 날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골고루 분산을 하죠. 자, 피터 린치는 10배 이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만 찾아서 분산을 한 거예요. 자, 10배 이상. 기간은 얼마나 뒀을까요? 100%는 3개월에서, 자, 통계치로 3년 정도 잡힌다 그랬죠. 자, 10배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될까요? 딱 10배 주면 돼요. 3년에서 30년. 3년에서 30년 동안 이제 10배 정도 수익이 날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추린 거죠. 피터 린치.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런 통계들이 가지는 유의미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이제 손실이 나고 있다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락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게 그러면 얼마나 이 통계 수치가 정확하냐를 보면 과거 데이터를 보자고요. 높은 확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지금 폭락 조정에 5회 있었어요. 6년 동안 1회인데 자,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보면 약 5년에 한 1회 정도 반복이 됐죠. 그냥 완만한 하락 조정은 20년 동안 이제 8회 정도, 약 1, 2년에 1회. 이건 딱 들어맞죠. 요거는 조금 오차 범위가 있는데 거의 뭐 들어맞는 거죠. 5년, 6년에 1회. 대충 폭락은. 그리고 뭐 완만한 하락 조정은 한 10%에서 15% 정도는 자, 1, 2년마다 한 번씩 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거를, 요 폭을 좀 더 줘야 돼요. 이거 25%를 한 35% 정도 줘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에서 15%가 아니고, 마이너스 15%에서 한 25% 정도 줘야 돼요. 그래야 통계 수치가 좀 맞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이게 들어맞는 거예요. 자, 2000년도부터 이제 2000년도부터 봐서 2000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니까 20년 동안 데이터를 딱 보니까 자, 1, 2년에 이제 뭐 그 정도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하락 나온 횟수가 8회 정도 돼요. 자, 1, 2년에 한 번씩 나왔죠. 거기다 이것까지 더하면 이제 폭락 조정까지 더하면 13회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1, 2년에 한 번씩 이런 게 나오는 거죠. 1년에서 2년 이 사이클에 한 번씩 이런 하락 조정이 나온다. 대충 10회에서 20회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요 통계가 맞는 거잖아요. 마저 들어가는 거죠. 자, 폭락은 자, 20년 동안 딱 5번 있었어요. 5년에 1회 정도.
보면 자 닷컴 버블 꺼지고 이제 다시 급등이 왔다가 2002년,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있을 때 이때 다 항상 이름을 달고 온단 말이에요. 이라크 전쟁 있을 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약한 조정이었어요. 이때가 무슨 뭐 이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무슨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 2018년도 언젠가 막 떠들 때 있잖아요. 떠들 때 그런 이슈 어쩌고저쩌고 붙고 이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야기 붙고 요때는 아무튼간 이런 것들이 있는 구간에 이렇게 조정폭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 그렸을 때는 다 이제 굵직한 그런 거예요. 리먼 사태. 요때가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 그리고 유럽 리스크 유럽 재정위기 이런 거 해갖고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이제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유럽 노이즈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이 있었어요. 자, 약한 조정들은. 자, 이제 마지막에가 2015년도가 이제 브렉시트 그런 이슈 있으면서 딱 이제 조정 마무리하고 2017년도부터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 원래는 이제 이런 게 한 번 나오면 연속적으로 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 폭락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경우를 우리는 두들겨 맞은 거예요. 회원분들이랑 저는 이 리딩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때가 이제 완만한 하락 조정 정도 됐을 것 같고 코로나 때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 통계 수치가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보냐? 이때마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대응할 게 아닌데 이걸 왜 보냐? 이때마다 회복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라고요. 이렇게 왔을 때마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 2000년도부터 20년 동안 그래서 성장을 못했냐 이거예요. 지수가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10년 20년 지나고 안 올라가 있겠냐고. 올라가 있는다라니까요. 그 안에서의 변동성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어떻게 하냐고. 이 파란색 이제 약한 하락 조정 왔을 때 이때가 폭락이 일어날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요. 폭락이 올지 이렇게 약한 조정으로 마무리될지를 어떻게 아냐고. 지나가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지나 있으니까 그때 그런 거를 예측했으면 이게 빠질지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야 이거 미중 무역 분쟁 이거 됐을 때 초기에 싸움질 할 때 이거 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랑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시진핑이랑 압수하면서 끝나버렸을지 어떻게 아냐고. 이거를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둘 다 이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봉합이 되고 이런 리스크가 안 올 거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제가 틀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이렇게 될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아니 이거는 둘 다 손해인데 굳이 이 포지션을 왜 취하냐 이거죠. 국가 정상이 자기네 나라를 생각하면. 코로나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또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과거에 사스 때나 무슨 메르스 때나 메르스는 치사율이 50%도 넘었고 사스 때도 그랬는데 이게 대유행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거 대유행이 이것처럼 진행이 됐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데 신종플루가 이제 유행이 진행되고 할 때도 시장은 폭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제 셧다운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경제를 스탑시키면서 대응을 한 게 처음이에요, 이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경제를 셧다운 시켜버리니까 당연히 경제에 타격이 생긴 거죠. 기존에는 그런 전염병들이 있어도 경제에 타격이 그렇게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셧다운을 시키면서 경제가 멈춰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론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다 틀렸는데 어때요? 2018년도에도 틀렸어요. 2020년도에도 틀렸어. 이런 폭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폭락이 다 나왔어. 그래서 망했냐고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측은 아무리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상방에다만 배팅해놓고 있으면 이런 하락에 대한 예측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하락 변동성을 보면서 이런 통계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야 이렇게나 조정이 많이 온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폭락이 아무리 오고 하락이 아무리 와도 그거 다 회복해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뚫고 올라가서 연평균 6%에서 8%를 만들어준다고. 연평균 6% 8% 주는 부동산도 없어요. 요즘 부동산 뭐 세이익이 이자 수익이 해가지고 연평균 6% 8% 나오는 그것도 없다고. 부동산도. 근데 뭐 이렇게 해갖고 광고하면은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막 빚까지 내갖고 달라든다고. 근데 주식시장은 왜 외면하냐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피터 린치가 그러니까 하락 조정에 대한 데이터 분석, 여기에 대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피터 린치도 1, 2년에 한 번씩 계좌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씩 흔들렸다. 자, 피터 린치도 6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3년 운영했으니까 2번 있었겠죠. 6년에 한 번씩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계좌가 변동성을 보여준 기간이 있었다. 피터 린치의 이 하락 조정 데이터를 분석을 보면 이렇게 있었어요. 피터 린치도 1, 2년에 마이너스 10%, 20% 이상 변동성이 있었던 건 매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년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두 번씩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6년의 계좌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30%, 40%씩 변동성을 보여준 구간이 2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13년 운영하는 동안에. 근데 13년 운영하는 동안에 그게 2번 있고 이런 게 몇 번 있었겠죠. 몇 번 있었어요. 13년이니까. 대충 한 7번 있었겠네. 이런 하락 조정. 근데 이 7번을 다 거쳤는데 계좌 수익률이 2,900%가 났다. 자산이 29배가 늘어났어요. 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데이터를 검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락이 진행이 되고 끝날지 폭락으로 이제 돌아설지는 폭락이 와봐야 폭락이 온 걸 아는 거고, 하락 조정으로 끝난다라는 거는 이게 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려야 이게 하락 조정이 짧게 끝났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수가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제가 이제 5월달, 6월달부터, 자, 5월달까지는 아니었고, 6월달부터 제가 이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6월달부터 이제 지수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현금을 이제 크게 늘려가는 포지션은 아니었고, 여기에서 이제 현금을 한 7% 정도 만들었습니다. 7%였나? 10%였나? 하면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정이 있을 때, 뭐 이제 대응을 하면 7%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에는 이제 요 정도 이제 완만한 이제 횡보 조정이 진행이 됐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한 11%, 10% 이상. 10%, 15% 사이 정도의 계좌 수익률을 다 찍혔어요, 회원분들이. 그리고 8월 달에는 수익률이 생각보다 좀 약하게 나왔는데, 요때 또 이제 흔들리는 구간이 나왔죠. 자, 그래서 현금 대응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7%, 자, 여기에서, 자, 27%. 이거는 이제 시장이,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 자, 이때는 왜 7%밖에 안 했을까요? 자, 2200포인트 구간이었거든요. 6월, 7월 달에는. 2200포인트 구간은 밸류 부담이 그렇게 크게 없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대응을 많이 안 한 거고, 8월달부터는 밸류 부담이 이제 큰 구간이니까,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니까, 한 20%에서 15% 정도 쌓여있으니까 현금을 27% 정도 만들겠다. 27%를 만들어갖고 지금도 27%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코스피 2200포인트. 이제 2200포인트면 조금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약한 하락 조정으로 끝났을 때 2000포인트, 22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면, 이제 완만한 하락 조정이 되는 거죠. 폭락이 올라가려면 한 2000포인트가 깨져야 되겠죠. 2000포인트 깨지면 이제 폭락이 오면 코로나 때처럼 또 저로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폭락이 올지, 지금 여기에서 조정이 마무리됐지,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상황에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자, 노이즈 요인? 노이즈 뭐가 있을까요? 자, 미 대선 11월. 그리고 무슨 우리나라 뭐 양도세 12월. 이런 거 선반영한다. 할 수 있죠. 빠져놓으면 이유로 묻히기 충분해요. 그쵸? 그리고 미 대선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뭐 법인세 올린다 그러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IT 기업들 뭐 반독점 뭐 그런 거 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뭐하고 IT 섹터가 꺼지고 뭐하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 노이즈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트럼프가 당선돼도 노이즈 요인이 작용할 수 있죠. 이제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제 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구간들이 오고 뭐하고 하는데,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유럽이랑 또 쌈박질을 시작할 수도 있고, 미국이랑 또 쌈박질, 뭐 이제 중국이랑 쌈박질이 또 커질 수도 있고, 이제 뭐 재선이라는 이슈가 없으니까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또 나올 수 있죠. 전쟁에 대한 노이즈라든가.
그러면 이제 호재 요인은 뭐가 있을까? 자, 연말경 해가지고 뭐 백신 나온다. 야, 경제 회복된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노이즈 요인하고 호재 요인은 같이 담보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경제 회복에 대한 이슈겠죠. 뭐 호재 요인은 경제 회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노이즈 요인은 또 있겠네 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노이즈 요인은 사실은 이제 뭐 그거 다시 불거지는 건 어려운 거고, 폭락이 다시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 가능성들이 높은데, 새로운 게 없고 코로나라든가 무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노이즈 요인에서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대충 뭐 조정은 크지 않게 한 요 초록색 선 안에서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지 않냐라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사실은 보고 있는데 또 모르는 거죠, 그건.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대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시장에 버블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현금을 좀 만드는 거고, 버블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코스피 이제 뭐 이 코로나 때 폭락이 있었다 그래 143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근데 회원분들 게다가 마이너스 30%, 뭐 마이너스 40%, 심한 분들은 마이너스 50%도 난 분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지금은 대부분 다 플러스 30% 이상이에요. 이때 이 수익률이 다 요 정도 이상으로 돼 있다고요, 지금. 지금 구간에. 좀 많이 난 분들은 50%에서 70%씩 나 있어요. 계좌 수익률이. 이때 이 하락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다. 자, 지수 보면 그 자리에서 빠졌다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지수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갔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폭락 나오면 또 이제 절호의 기회인 거고, 폭락이 안 오면 그냥 뭐 완만한 여기서 추세가 잡히는 거고. 폭락과 하락의 패턴을 기억하면서 이 경험치를 쌓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폭락을 경험했는데 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에 어차피 한 5번, 6번밖에 안 나와. 20년 동안 4, 5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폭락이라는 거는. 근데 이 폭락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폭락은 우리는 벌써 20년에 4번밖에 안 나오는데 3년에 2번을 경험을 했어.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이건. 20년에 이제 뭐 진짜 4번밖에 안 나오는데 3년에 2번을 경험을 했다는 거지. 하락 조정은 뭐 1, 2년마다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별로 계좌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폭락과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수는 어때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장기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피터린치의 하락 조정 데이터 분석을 딱 해보면 피터린치도 자, 한 2번의 마이너스 30%, 40%씩 변동성이 있었다. 그리고 1년, 2년 동안 10%, 20%의 변동성이 있었다. 자, 주식이 13년 동안 내내 100%였어요. 피터린치는. 현금 만든 적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펀드는 현금을 만들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장기 펀드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 자금 갖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현금을 만들고 뭐 이게 돼요. 근데 피터린치는 현금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면 다 사야 돼요. 자금이 나가면 빼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없이 그냥 항상 주식 100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현금 5%에서 10% 정도 만들 수 있겠죠. 왜요? 이거는 그거 뭐 환매 들어오면 돈 내줘야 되니까. 계속 주식 100% 운영을 했는데 마이너스 3, 40% 변동성, 마이너스 10%, 20% 변동성을 뭐 7번, 8번, 13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거 다 해도 계좌 수익률이 2900%가 찍혔다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피터린치의 하락 조정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터린치가 인터뷰에서 다 이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나는 지수가 10% 빠질 때 15%씩 빠졌고 지수가 30% 빠질 때 40%씩 빠졌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29배가 올라가 있다.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